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덕은 우리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지기 쉬운 잘못된 접근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공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절에 가서 시주를 하거나 불전함에 정성스레 돈을 넣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절 행사에 참여해 봉사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물론 이런 행동들도 훌륭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공덕은 산스크리트어로 뿐냐라고 합니다. 의는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선한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듯이 이렇게 쌓인 공덕은 우리 삶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나아가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복덕이라고도 하는데 단순한 세속적 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중장년의 시기에 왜 공덕이 더욱 중요할까요? 자녀들은 어느덧 독립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인생의 전환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게 정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성취와 사회적 지위를 쌓아 올리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공덕을 쌓는 삶은 바로 이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삼천대천세계 속에 한 티끌이 들어있다. 이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서로 무해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다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덕 쌓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고 두 번째는 공덕을 쌓으려 할 때 무심코 빠지기 쉬운 잘못된 동기와 접근법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며 체득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공덕 쌓기의 따뜻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일상에서 실천하는 공덕 쌓기. 신체적 실천법인 우리의 몸으로 하는 공덕.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크게 세 가지, 즉 몸, 말, 마음의 삼업으로 나눕니다. 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우리의 전존재를 통해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공덕 쌓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존중하기,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 느끼기. 가장 기본적인 공덕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은 단순히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권장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 보라. 그리하면 남을 죽이지도 않고 남으로 하여금 죽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살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우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작은 곤충도 길고양이도 심지어 우리가 기르는 화분의 식물들도 모두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60대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들을 돌보며 식물과 작은 생명체들에게 정겨운 말을 건네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게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작은 생명들도 다 느낌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었구나.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물을 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식물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창문에 날개가 걸려 안타깝게 퍼덕거리는 나비를 발견했는데 조심스럽게 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이런 작은 생명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비를 구해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길에서 만난 작은 곤충을 조심스레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부터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는 일까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이나 주변의 길고양이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한 은퇴교사는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사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니 그들 각각의 성격도 알게 되고 애정도 생기더군요. 특히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제 노년의 삶에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식생활에서의 선택도 중요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육식 위주의 식단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갑자기 완전한 채식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하다 포기하기보다는 육식 줄이기나 고기 없는 하루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2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 개선을 시작한 한 은퇴 공무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주 2일 채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당뇨 수치를 낮추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면서 점점 음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군요. 고기를 덜 먹으니 동물들의 고통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채식을 하는 날에는 몸이 더 가볍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주 3일로 늘렸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이 생명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급격한 변화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고 완전한 채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강조하셨듯이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몸으로 봉사하기, 나눔과 섬김의 기쁨, 우리의 몸을 통한 봉사 역시 훌륭한 공덕이 됩니다. 청소, 정리정돈, 환경미화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이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지역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봉사 자체가 그들의 삶에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주는 중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와 소유에 집중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자녀들의 교육, 그런 것들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진정 값진 것은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눈 시간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찰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의 봉사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덕을 쌓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덕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봉사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한 은퇴 교사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 공부방을 열어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지만 지금처럼 가르치는 기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성적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바라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순간만을 위해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호기심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초심을 되찾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귀중한 공덕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지혜와 경험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의미 있는 공덕 쌓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몸으로 하는 봉사는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한 은퇴 엔지니어는 지역의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기술 개발에만 몰두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천 정화 활동을 하는데 조금씩 깨끗해지는 하천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좋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하는 봉사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노부모를 돌보는 일이 중요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효경에서는 효도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것은 큰 공덕입니다.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는 한 60대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르실 때도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는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내심도 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보온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는 천지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성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몸과 마음의 조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은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단적인 고행보다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절제된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은 모두 공덕을 쌓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다. 몸을 해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탐하지도 말라. 중도로서 몸을 다스려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걷는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아침 산책을 습관으로 들였는데 이것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수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냅니다.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에 감사, 맑은 공기에 감사,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 그렇게 걸으면 온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영혼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한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중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안 보이면 걱정도 되고요. 이런 작은 연결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건강관리도 감사와 알아차림의 마음으로 한다면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때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한 은퇴 간호사는 규칙적인 생활이 어떻게 공덕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규칙한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일종의 수행이 된 것입니다. 절제된 식사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과식을 경계하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은퇴 공무원은 마음챙김 식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식적으로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이니까요. 불교의 식사 전 기도문에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덕이 부족한 자신을 반성하며 탐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 마음챙김 식사의 핵심입니다. 환경 보호하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들.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공덕이 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작은 행동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을 보면 우주는 서로 연결된 그물망과 같아서 한 곳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를 돕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분리수거 날이면 아파트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무관심과 귀찮아하는 태도에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도와주시다 보니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이 쓰레기나 뒤적인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분리수거하는 법을 배우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이처럼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도 중요한 공덕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원이 귀하던 시절을 살았기에 물자를 아끼고 재활용하는 지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건 역시 소중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부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하면서 느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다 보니 마음도 정리되고 삶이 간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사지 않게 되니까 지출도 줄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제 내면도 깨끗해진 기분입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전기를 아끼고 물을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모두 환경을 위한 공덕입니다. 한 은퇴교사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굳이 차를 몰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책을 읽고 명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합니다. 언어적 실천, 우리의 말로 하는 공덕. 이제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는 공덕 쌓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쁜 말을 하면 그 결과로 고통이 따른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말을 하면 그 결과로 행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운 말하기, 마음을 치유하는 언어의 힘.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한 말, 격려와 위로의 말, 감사와 인정의 말은 모두 큰 공덕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하루 5번의 진심 어린 칭찬을 실천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에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가정의 분위기가 놀랍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늘 삭막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말의 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말, 고마운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특히 반항적이던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거짓말, 험담, 비난, 조롱과 같은 말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을 삼가고 이로운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언어적 공덕의 핵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나 푸념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를 자각하고 긍정적인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나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한 은퇴 공무원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젊은 세대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제 말을 듣던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 부정적인 말들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도 밝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공덕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점 직원, 택시기사, 청소부, 경비원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의 미학, 마음으로 듣는 지혜. 말하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입니다. 온전히 귀 기울여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큰 공덕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깊이 들을 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한 아버지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정말로 듣기를 실천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에 시선을 둔 채 반쯤 듣곤 했는데, 의식적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가족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늘 제 생각이나 할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들의 말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경청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경청할 때는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살아온 경험이 많아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상담사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의 행위입니다. 특히 노인분들과의 대화에서 경청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쁘다고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드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 사용, 온라인에서의 자비로운 소통,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메시지를 통한 소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 역시 중요한 공덕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늦게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SNS에서 긍정적인 소통을 실천하는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온라인 소통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니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더군요. 요즘은 제가 매일 아침 산책하며 찍은 꽃이나 하늘 사진을 올리고 짧은 글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댓글로 힘을 얻었다고 말해주시니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참 기쁜 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고 이로운 말하기, 존중과 배려가 담긴 소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거칠고 무례한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 이런 환경에서 따뜻하고 건설적인 댓글을 다는 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한 은퇴 교사는 온라인 카페에서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진심을 담아 글을 쓰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때로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신적 실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공덕.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공덕 쌓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몸과 말의 행위도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꾸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내면의 공간을 가꾸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공간이 열립니다. 이런 짧은 순간의 알아차림도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은퇴 후 명상을 시작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 내내 바쁘게 살아오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명상 강좌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지더군요. 40년 넘게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명상을 배울 때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지금은 하루 30분씩 명상하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니 바깥 세상도 달리 보이더군요.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에, 걸을 때는 발의 감각에,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한 주부는 설거지를 하면서 명상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의 매끄러운 표면을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비와 연민 기르기, 마음의 무한한 확장. 자비와 연민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자비와 인정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당신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구를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계속하다 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던 버스 기사님도 시끄럽던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사정과 아픔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디서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 명상의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고단함과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연민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간병인으로 일하신 분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아픈 분들을 돌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고통이 제 마음에 와 닿더군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프고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저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착 내려놓기, 자유로운 마음을 향하여.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물질, 사람, 생각, 감정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한 공덕이 됩니다. 한 주부는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거나 나눔으로써 삶이 가벼워진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감정이나 과거의 상처, 고정관념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더군요. 처음에는 언젠가 쓸 수도 있다. 추억이 담겨 있다며 못 버리겠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그렇게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물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픈 기억,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 남편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통제하지 않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입니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사회적 성과에 대한 욕심, 젊음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은퇴 교수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면서 명예와 인정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논문을 써야 하고 학회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냥 배우고 나누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2부 공덕 쌓기의 잘못된 동기와 접근. 지금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덕 쌓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공덕 쌓기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된 동기와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함정을 미리 알아두면 더 순수하고 의미 있는 공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정과 칭찬을 위한 공덕. 타인의 시선에 갇힌 선행.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에 자신의 선행이나 기부 활동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하는 선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번뇌가 늘어날 뿐이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한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드리자면 저 역시 처음에는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항상 남을 도와주는 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요. 한 봉사활동가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 후에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렸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는 건지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 후부터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전환하는 방법은 자신의 의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남들의 시선이나 인정이 주된 이유라면 그 마음을 조금씩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다만 그것이 선행의 주된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점차 내적 동기를 키워나가면서 외적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공덕, 업보에 대한 오해, 때로는 나쁜 업보나 벌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공덕을 쌓기도 합니다. 이런 접근은 불교의 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업은 단순한 인과응보나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행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자 혹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운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큰 돈을 시주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도덕적 판단이나 신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선한 의도와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의도와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유식론에서는 업은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업의 핵심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행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공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점차 이해가 깊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분은 잘못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로잡는 기회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은 과거의 족쇄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업을 쌓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니 공덕 쌓기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공덕, 거래적 사고의 함정. 만약 내가 이 기부를 하면 복이 와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거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특정한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공덕은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한 상인은 기대 없이 베풀었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사업 번창을 바라며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베푸는 행위 자체가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절에 가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을 비우고 그냥 베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손님들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사업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눕니다. 그게 더 행복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분은 기대를 내려놓은 후부터 오히려 더 많은 풍요로움이 삶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덕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무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얻으려는 마음 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은퇴 의사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명성이나 수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무료 진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치료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형식적 의례에 집착하기, 껍데기와 알맹이. 종교적 의례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거나 의례를 행하지만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불자는 20년 넘게 매일 1000번의 염불을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염불을 1000번 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염불을 하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있을 뿐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더군요. 그날부터 횟수를 줄이고 대신 한 번 한 번에 정말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종의 조사들은 늘 형식보다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임재 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했는데 이는 형식이나 권위에 매이지 말고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형식보다 내적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의례를 행하고 있는가? 이 의례가 마음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절에 가면 꼭 108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절을 많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으로 하는 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한 번의 절이 형식적으로 하는 108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과시적 종교 행위, 영적 우월감의 덫. 때로는 자신의 종교적 실천이나 영적 깨달음을 과시하며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엘리트주의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고 겸손이라는 중요한 덕목을 잃게 만듭니다. 한 스님의 소박한 일상이 주는 깨달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스님은
화려한 법문이나 특별한 수행법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을 정성껏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소박한 모습에서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그 스님의 말씀처럼 일상의 작은 일들을 정성껏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나 대단한 수행을 하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한 불교 공부 모임의 회원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보다 경전을 많이 읽었고 어려운 교리도 잘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순수한 신심을 보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교리는 몰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실천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도덕경에서는 지자불언, 언자부지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정량화된 공덕, 숫자에 매이는 함정, 108배, 1000번의 주문 암송과 같이 숫자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횟수의 수행이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숫자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 노인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드린 짧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해진 기도문을 정해진 횟수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는 아내가 큰 수술을 받던 날 수술실 앞에서 드린 짧은 기도입니다. 아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라는 한마디였는데 그때의 간절함과 절실함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양보다 질, 횟수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처럼 공덕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했느냐에 있습니다. 한 연불 수행자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10,000번씩 연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픈 사람을 간병하느라 연불을 많이 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번 한 번 간절하게 한 연불이 평소보다 훨씬 깊은 느낌을 주더군요. 숫자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공덕 쌓기를 위한 마음가짐, 균형 잡힌 접근, 중도의 지혜. 불교에서는 중도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너무 엄격하거나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방일하지도 않고 너무 긴장하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 마치 검은 고추를 적당히 조이는 것과 같은 상태가 가장 좋은 수행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한 직장인은 완벽한 실천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 금방 지치고 포기했지만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바꾸자 오히려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2시간씩 명상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하고. 하지만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후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5분 명상, 하루 한 번의 친절한 행동, 감사일기 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몸도 마음도 젊었을 때만큼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다.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천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부는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하면 된다는 것을요. 매일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정직한 내면 들여다보기.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동기와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한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의 동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오늘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짜증을 냈을까? 내가 한 선행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발견했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성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교제할 때 믿음을 다했는가?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실천했는가를 매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속 동기를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한 은퇴교사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잘한 일 1가지, 부족했던 일 1가지, 내일 더 나아지기 위한 다짐 1가지. 이 간단한 습관이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기, 선한 친구들과의 동행, 같은 길을 가는 이들과 연결되는 것은 공덕 쌓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반자, 선한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범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명상 모임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각자 혼자서 명상을 시작했지만 함께 모이면서 더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혼자 할 때는 자주 게을러졌습니다. 오늘은 바쁘다, 내일은 피곤하다 하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았고 다른 분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임이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신에게 맞는 수행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훨씬 즐겁고 의미가 깊습니다. 한 불교 공부 모임의 리더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공덕의 길로 초대.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공덕을 쌓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덕이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담아 하는 모든 선한 행위입니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됩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모아서 선을 완성한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보상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세요라는 짧은 기도나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담긴 무수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수고,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자연의 선물,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천천히 소중히 드시는 것도 공덕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보세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자비명상이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저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끼고 청소를 하면서 깨끗해지는 기쁨을 느끼고 빨래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부족했던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보세요. 특히 중장년기에 공덕을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실천이 가능한 때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바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와 경쟁에 매달렸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공덕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이제 몇 가지 성찰 질문을 함께 나눠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어떤 공덕을 쌓으셨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화분해준 물, 마음속으로 보낸 축복의 기도, 무엇이든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을 기억해 보세요.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공덕 쌓기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혹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감이나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크거나 어려운 것보다는 확실히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종교 공동체나 봉사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치나 지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공덕을 쌓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공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의지입니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공덕을 쌓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소중한 공덕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5분 명상. 아침 또는 저녁에 실천하는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일기.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친절 도전. 일주일간 매일 한 가지씩 친절한 행동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길 안내해주기, 따뜻한 말 건네기 등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디지털 절제. 하루 중 이 시간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을 독서나 산책, 명상에 활용해 보세요. 환경보호 실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언어 정화.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불평이나 험담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마음 챙김 식사. 한 끼는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며 먹어보세요.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침묵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침묵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전 읽기.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불교 경전이나 좋은 글을 읽어보세요. 법구경의 한 구절이나 반야심경 같은 짧은 경전도 좋습니다.
자비 명상. 자신과 타인을 위한 축복의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이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회향 정신처럼 우리가 쌓은 공덕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모든 이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이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일상 수행에 관한 유익한 내용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공덕을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여러분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좋은 내용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공덕 쌓기의 실천이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깊은 지혜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공덕들로 가득 차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화엄경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공덕이 모여 이 세상 전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공덕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